예,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한참 많이 팔리고, 이 사람 책이 뭐 요즘 찾아보면은 100만 부 뭐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지만 그 부제의 옆에 적혀 있는 대로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뭐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이런 부제를 붙여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그 다음 인간은 마침내 신이 되려고 하는가, 뭐 요렇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인류 종이 어떻게 그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또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뭐 그런 데까지 나가는, 그래서 이 책 다음 책이 호모 데우스, 뭐 신 같은 사람, 그런 책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화와 상상력의 역사, 뭐 이렇게 부제를 붙여도 될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왔는가. 물론 진화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은 교회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보고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참고가 되고 봐야 될 책으로 생각해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자가 유발 노아 하라리,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출생으로 지금 나이가 44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중세 전쟁사로 학위를 받고 현재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사피엔스나 뭐 유사한 내용들이 최근에 80년대 후반에 나온 그 주제가 빅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빅히스토리, 빅뱅 이후에 138억 년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나갈까 하는 그런 시도를 빅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이는 그림이 그러니까 빅히스토리, 근대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진,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38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그 지구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고학적으로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역사, 인류의 역사, 그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80년대 후반에 호주 그 데이비드 크리스찬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지구, 생명, 인간의 역사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빅히스토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같이 참여해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업가가 끼게 됨으로써 기업 인문학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거대한 우주사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총괄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빅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빅히스토리를 크게 뭐 여기서는 7개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고 별이 탄생하고, 별 탄생 중에 지구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원소가 만들어지고 뭐 행성, 생명이 출현하고 인류가 진화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부상하고 뭐 크게 여기서는 7개의 이야기로 흐름을 잡아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뒤쪽 오늘 사피엔스 이야기는 생명의 출현은 조금 뭐 잠깐 언급이 되고 인류의 진화부터 산업이 부상하는 여기서 보면 3가지고 내용 속에서는 4가지 뭐 5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역사 연대표를 간단하게 뭐 한 페이지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136억 년 전에 물질과 에너지가 등장했다. 잘 아시는 대로 빅뱅에 의해서.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136억 5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137억 뭐 9,8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오차가 있다고 그때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250만 년 전에 호모 속 인류의 시조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인류가 30만 년 전에 불을 일상으로 썼고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종이 진화를 해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인 7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이 인지혁명으로 말미암아 인류 종이 그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000년 전, 뭐 10,000년 전 이때쯤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앞에는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크게 꼭지점을 보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 다음 과학혁명이라는 꼭지를 갖고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45,000년 전쯤에 호주에 정착하고 16,000년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도 호모사피엔스 인류종, 현생 인류가 거기 정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존하던 대형 동물들이 다 멸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멸종의 원인이 네안데르탈인 멸종, 뭐 다른 인류 종들의 멸종 원인들이 다 인류 호모사피엔스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수렵 생활을 했는데 농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의 그 인지가 발달하면서 글을 개발하고 그 다음 종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제국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화폐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큰 제국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농경시대 그 다음 뭐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동식물들이 대량으로 멸절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대가 되고 현재까지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빅히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물리학도 동원이 되고 화학도 동원이 되고
생물학, 문화, 역사, 다른 인문학들, 과학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동원되면서 빅히스토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큰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는 보잘것없는 동물에 속했다. 물론 불을 쓰는 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같은 다른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호모 엘렉투스 이런 다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에 비해서 우수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종만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7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다른 종 또 다른 동물들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게 농업혁명, 그 다음에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농업혁명과 과학혁명 사이에 인류의 통합이라는 그런 큰 틀을 갖고 5천년 전에 시작한 그 틀을 갖고 인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인지혁명에서 중요한 요인, 다른 인류 종들을, 인간 종들을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최정점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사고 능력이 성장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고 능력의 핵심이 독특한 언어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는 농경생활을 하게 되고 농경생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인류의 통합 시기에 화폐경제, 그 다음 제국이 건설되고 종교가 확산되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과 제국주의가 팽창하게 되고 또 자본주의 산업화가 일어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장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왜 다 없어졌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서로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졌다. 그런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은 멸종했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현재 사람들의 DNA를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유럽인에게 몇 프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멸절한 것으로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 농업혁명은 속도를 빨리 했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류 종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로 시작할지 모른다. 이런 새 혁명이 사람들에게 또 그 이후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게 주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특징이 뇌가 예외적으로 크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뇌가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컸는데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그 성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인지혁명이 없었고 인류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이 있었다. 그 다음 그 호모 엘렉투스 이후로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했는데 직립보행을 하니까 출산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크면은 그 산모가 보관을 하기,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산하기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할 때 다 형성되기 전에 다른 짐승들은 태어날 때에 그냥 태어나면서 서고 걷고 그 다음 본능적으로 다 사는데 인류만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 덩어리 같은 상태로 자궁에서 나온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 다음 특징이 익혀 먹는 동물이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게 되고 화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데, 결정적인 점은 어느 순간 불을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이 불을 사용한 게 인지혁명의 동력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 속에 진화론의 맹점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기도 한데,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로 사피엔스 뇌의 내부 배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이분이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 이런 용어들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다른 인류종과 다른, 특별히 동물들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의사소통 방식에서 다른 인류종들도 의사소통이 있고 언어를 쓰고, 동물들 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언어를 쓰는 게 있는 거죠. 있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 뒷담화하고 허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연한 설계에 의해서 뒷담화를 하고 허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이 인지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다른 동물 종들, 다른 인류 종들도 스킨십으로 모을 수 있는 한계가 50명 정도, 개체수 50개 이상이 잘 안 넘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류종은 뒷담화를 하게 되므로 다른 정보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50명 정도까지 모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려면은 그 다음 다른 방식, 허구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구라는 게 공동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걸 같이 믿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 무한대까지 사람들이 하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뒷담화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한하게 확대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거짓말이다. 허구, 가상의 현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허구를 통해서는 숫자적인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 허구 속에 종교도 발생한 거고, 지금 이분은 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그다음 대표적인 예를 든 게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상상력 속에, 허구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허구와 실체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호모데우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상현실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허구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를 독보적인 위치로 가져다 놓았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허구를 말하고 믿는 능력이 대규모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빠른 속도로 적응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뭐 사자도 코끼리도 1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다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혁명 이후에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는 실제, 강, 나무, 사자 이런 것들이고, 가상의 실제는 신, 국가, 법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가상의 실제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혁명, 이 내용 속에서는 사람이 밀을 길들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밀이 사람을 길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이 사람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이 개개인 각자에게는 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인류 사피엔스에게는 주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렸고, 식량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렵과 농경 그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수렵 채취 기간은 한 250만 년 동안 수렵 채취 생활을 했는데, 이들의 활동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 되었다는 거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영유아기만 지나면 건강했다.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가졌고 좁은 시간간, 오늘이라는 것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되는데 쌓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미래를 대비할 필요도 없었는데, 농부가 된 후로 1만 년 전부터 근무 시간이 반나절 이상 훨씬 노동 강도도 쉬워지고, 주식은 뭐 밀을 먹든 쌀을 먹든 단일 작물로 갖고, 건강은 면역력이 약화되고, 시공간은 좁은 공간에서 또 그렇지만 넓은 시간관,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은 정착하고 식량이 증가해서 출산이 증가했지만, 이런 것은 여유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그러니까 250만 년 동안 진화했던 인간이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다 뭐 허리병부터 시작해서 없는 병, 있는 병 다 걸렸다. 인간의 신체가 농업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밀집 환경에서 전염병이 증가하고 흉년, 자연재해로 기아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농업혁명을 통해서 토지 생산량은 급증했고, 인류의 개체수와 잉여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나온 이 그림과 같이 잘 보면은 허리가 꾸부중한 농사 짓는 사람,
허리가 뻣뻣한 사람은 농사 안 짓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이라는 것은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취약하고 결정적으로 지배 엘리트가 출현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누가 빼앗아 갈까 걱정이 되니까 창고도 지어야 되고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켜주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군인들도 필요하고 또 그걸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그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익 볼 게 별로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혁명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혁명망으로 엮었는가? 이게 인지혁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대규모 혁명망을 구축했다. 거기에 일조를 낸 게 문자의 발명이다. 그래서 인류의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보편적인 세 가지 질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 질서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질서, 화폐가 발명되었고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화폐는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믿는 상상의 질서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질서, 제국이 발명되고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기업이다. 뭐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제국, 뭐 유사하게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인간적인 질서, 종교가 발명되고 보편화되었다. 저자는 종교, 무슨 교라고 하는 종교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뭐 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것도 초인간적인 질서 거기에 속한다. 상상의 질서, 보편적인 질서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니까 농경사회에서 잉여 생산물을 비축하고, 그러니까 비축이 되니까 그걸 갖고 지배계층에서는 정치, 전쟁, 예술, 철학 이런 걸 하는, 왜냐하면 남의 걸 빼앗는 게 더 쉬우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지배 엘리트를 만들려니까 철학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규모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도시가 생기고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 제국이 생겼다. 그래서 통합 부분에서 인류 문화는 계속해서 변한다. 작고 단순한 문화들이 점차 뭉쳐서 크고 복잡한 문화로 변하는 것이 인류 문화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몇 세기간 문화는 서로 영향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유 문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어딘가 영향을 받아서 그게 합쳐져서 생긴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보편적 질서가 형성되다가 1500년경에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인류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까지 바꿀 선택이 과학혁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학혁명은 지식의 혁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의 혁명. 그러니까 인류가 중요한 질문인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지의 혁명이 과학혁명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발전하고 진보를 믿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신용이라는 개념을 창출해서 이것도 상상의 질서 보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무엇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가 증가하고 이 증가된 부를 가진 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균세 이런 책들, 국가는 어떻게 지난번 나눈 책 폐망하는가, 그 책도 마찬가지.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순환의 고리를 탄 데는 번영했고 부가 확산되고 신용이 더 확산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혁명은 인류 스스로의 역사를 발전시킨 힘이다. 그래서 이 혁명과 함께 진보 사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국 자본주의 체제로서 과학혁명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좌성을 상상하게 되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실험을 통해서 번개가 신이 번개를 내리는 게 아니고 전기현상이다, 이렇게 비례침을 발명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중첩됨으로 말미암아 신들의 무장해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과학자들은 100% 정확한 이론이 없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걸 사람들은 계속 분리해서 착각해서 생각을 하는데 100% 이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 진리는 없고 계속해서 바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다 진리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진리인가 그것보다는 얼마나 유용한가,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건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시금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전자 조작까지 가게 되고 새로운 종으로 변이가 생겨나서 이제 지적 설계를 통해서 인류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이 다음 책이 호모 데우스인데 그걸 좀 더 이런 부분을 깊게 다루지만 사피엔스 책에서는 지적 설계를 통해서 생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이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이런 일들이 영화에서나 보는 엑스맨, 로보캅, 아이언맨, 울트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속하는데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영생불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인류 종이다. 그러면서 신이 된 동물 그까지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게 갈 거냐 아니면 멸망할 거냐. 멸망이라는 이야기 자체 속에서 현생 인류는 멸망하고 비유기물 공학, 인공지능 울트론 같은 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건가,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 힘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별로 없다.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 전체를 생각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고 후손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뭐 질문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쪽에도 나왔지만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했고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지혁명, 이걸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말이 10만 년 전 지구상에는 최소 6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존재하는 종은 호모 사피엔스 뿐이다. 그 다음에 뭐 호주나 아메리카의 대형 동물들은 다 멸종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대형 동물 중에서 인간이 초래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노아의 방주에서 노예선의 노잡이로 노동하는 가족들 뿐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렵채집인의 확산, 함께 벌어졌던 멸종이 제1의 물결이라면 농업의 확산과 함께 가축화하고 또 벌어졌던 멸종이 제2의 물결, 산업활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생긴 멸종이 제3의 물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지금 가장 번성한 많은 개체수를 가진 동물이 소, 닭, 양,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화되었기 때문에 도살장에 가려고 준비하는 그 많은 개체가 뭐가 행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은 이렇게 신이 될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섰는데 행복하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역사에서 별로 묻지를 않는 내용이 인문학, 그러니까 빅 히스토리 쪽에서는 묻는 거죠. 다 결합시켜 가지고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더 행복해졌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문명 발달의 산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진화는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진화론 속에서 발달사를 보면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기업의 인문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진화론은 계속해서 우연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연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책임하고 또 목적이 없고 가치체계도 없고 나갈 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 다음에 진화하면 할수록 불평등은 확대되고, 그래서 이 저자는 지구 제국이 필요하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제국화된 것 아니냐. 뭐 이유를 생각해 봐도 제국화되어 가고 있는 거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화된 권력과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과 비슷하게 제국주의 필연성을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제국주의자 이런 비판도 받지만 유발 하랄이 나름의 해결책으로 뭐 보았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시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현재가 이루어진 원인, 가치 형성 과정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방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학은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알려주는 거죠. 한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한계들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종교, 성경 말씀, 특별히 진리는 근본 원인과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왜 사람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인문학을 통해서 일부 알 수도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생각할 때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으면은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는 누구같이 어제 죽거나 오늘 죽거나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을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 다음 범죄하는 게 내 DNA 속에서 그런 범죄 성향이 들어있는 건데 그게 무슨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무엇이 누가 줄 거냐. 성경이 준다. 예수님이 준다. 이게 답입니다.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읽어보면 뭐 6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